안녕하십니까. 저는 EM 강사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EM 섬유유연제 만드는 강의를 할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섬유유연제가 뭔지, 왜 써야 되는지, 합성세제, 계면활성제, 비누화 과정까지 해서 여태까지 배운 걸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게 될 거고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몸에 닿는 거니까 꼼꼼하게 섬유유연제. 네. 섬유유연제 언제 쓰세요? 빨래 맨 마지막에. 빨래 맨 마지막에 헹굴 때 쓰시잖아요. 근데 섬유유연제 넣고 헹구시면 그 다음에 헹구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섬유유연제가 저희 몸에 그냥 닿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섬유유연제가 과연 그렇게 내 몸에 닿아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늘 살펴볼 거는 처음에는 이제 경피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경피독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자, 경피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왜 천연세제를 써야 하는지 좀 짚어볼 거고요. EM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오늘 만들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또 세탁세제랑 같이 연결해서 쓰실 수 있도록 세탁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섬유유연제에 관한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섬유유연제를 만들 건데 대표님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계면활성제하고 비누화 과정을 잠깐 좀 넣었어요. 이제 그거까지 해서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6시 40분인데 7시 40분부터 20분 동안 쉬는 시간 갖고 그리고 나머지를 더 진행하는 걸로 20분 동안 김밥을 드실 수 있으니까 좀 참으시고. 선생님 거기 앞에 불 좀 꺼주시면 안 돼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뭐야? 왜 그러지? 저부터 바꾸셔. 자, 먼저 EM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EM이 뭔가요? 자신 있게 그래요. 네, 유용한 미생물들을 EM이라고 하죠. 그러면 EM이 뭐의 약자인지는 다 아시죠? 뭐의 약자예요? 네.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EM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강의를 합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EM이 뭐냐요?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EM이 유용한 미생물들에 관한 그런 걸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다. 그랬더니 뭐의 약자인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놓고. 그 순간 잠깐 당황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도 아마 어디 가서 얘기를 하실 때 EM이 뭐의 약자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EM이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 그래서 앞에 따서 EM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강사니까 이 정도의 명칭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시는 거예요. 유용한 미생물군, 미생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EM을 발명하신 이가테로 박사님. 네. 이분이 이가테로 박사님이고 일본의 뉴큐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신데 농업을 연구하시다가 EM을 발견을 하셨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 중에서 효모균, 유산균, 방합성균 이런 세균 등을 수십여 종을 모아서 조합해서 배양한 게 EM이에요. 그래서 효모균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용 뭐 있을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이 첫 시간. 효모균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생리활성 물질을 생성을 시켜요. 그래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게 있고, 또 유산균은요? 네, 그렇죠. 정장작용, 정균작용을 해줘요. 나쁜 균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유산균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합성 세균은 대표적인 게 악취 제거 작용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어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게 보시면 좋겠고, 자, EM 원액을 발효를 시키면 항산화력이 생겨서 더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 발효된 원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하고 이제 합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EM 원액도 쓰고 발효액도 쓰지만 이런
이런 원액과 발효액을 다른 제품하고 섞어서도 쓸 때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실제로 뭐 주방세제, 세탁세제, 오늘 만드는 섬유유연제까지도 다 EM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원액과 발효액을 활용한 제품들이 이제 많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자, 합성세제의 위험성을 먼저 볼게요. 자, 내 아이를 해치는 위험한 세제를 쓰신 이 저자는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의 연구소에서 이런 세제, 합성 세제 같은 걸 연구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연구소를 그만두고 아토피의 원인이 세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합성 세제. 합성 세제로부터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도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오늘 말씀드릴 경피독, 이거는 일본 분이 쓰신 거예요. 일본 분이 쓰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고 막 그러시다가 그 원인이 세제, 내가 주변에서 일상생활에 쓰는 세제에 있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으시고 변화하셔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써놓으신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합성세제의 위험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책 2가지를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요거 2권은 다 읽었는데 읽으면은 합성세제 절대 못 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묘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피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피독 아까 뭔지 잘 모른다고 하셨죠? 들어보시진 않으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도 안 들어보셨어요? 아실 것 같은데. 알지. 자, 이 경피독이요. 어디서 얘기가 처음 나왔냐면 만물상에서 그 만물상 하시는 그분이 처음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뱀의독을 마시는 게 더 해로울까요? 아니면 뱀의독을 피부에 바르는 게 더 해로울까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쪽이 더 해로울까요? 바르는 게 해로워요. 맞아요. 네. 그냥 우리 그냥 생각에는 마시는 게 더 해로울 거라고 생각을 언뜻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마시는 것보다 피부에 바르는 게 훨씬 더 해롭다는 거죠. 왜? 네. 맞아요. 이 마시는 독은 일단 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위나 간이나 신장이나 뭐 소장에서 다 이게 해독이 돼서 다 걸러주는데 이 피부로 들어가는 독은 해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피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제품들, 샴푸, 치약, 바디 클렌저, 뭐 폼클렌징, 화장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포함된 유해한 화학 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경자가 진할 경자거든요. 피부를 지나서 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경피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피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성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얼마나 이게 유해한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합성세제 주변에 이렇게 해골들이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경피독이 그러면 이제 내 피부로 흡수가 되는데 흡수율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이 팔이나 다리나 얼굴이나 똑같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흡수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흡수가 많이 되고 어느 부분은 흡수가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흡수가 많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생식기. 생식기는 42배, 42배나 더 흡수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뭐 발 뒤꿈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운 데는 흡수가 좀 덜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얼굴 쪽하고 생식기 쪽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온 독이 어디에 쌓이냐면 지방이 많이 있는 곳에 쌓여요. 우리 몸에 지방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맞아요. 여자는 유방. 네, 여자는 자궁하고 유방, 그리고 남자는 전립선,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뇌가 60%가 지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독이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 자궁, 유방, 전립선, 뇌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벌써 이 생식기 흡수율이 높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생식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아기 같은 경우는
기저귀 쓰잖아요.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그리고 우리도 위생용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 가서 휴지 쓰시죠.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흡수가 나도 모르게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얼굴 같은 경우도 화장품, 폼클렌싱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흡수가 많이 되는 거고 점막 흡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냥 다이렉트로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도 왜 심부전증 같은 심혈관 질환 계신 분들이 급하게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거는 혀 안에 점막에다가 이렇게 놓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3초 안에 그냥 흡수가 돼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막은 그냥 아예 바로 흡수가 되어버리고 생식기나 이런 것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위생용품 사서 안 쓰시고 옛날처럼 천으로 빨아서 쓰시는 분들 많이 생기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피부로 흡수되는 거는 경피로 흡수가 되는 거고 또 입 안으로 우리가 먹는 걸로 흡수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경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기 중에서 경기도 흡수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거예요. 피부로 흡수되는 거, 공기 중으로 흡수되는 거, 먹는 걸로 흡수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먹는 거는 해독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90%가 체외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긴 하죠. 많이 걸러주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피로 흡수되는 거는 몇 퍼센트만 10%밖에 나가지 않아요. 나머지 90%는 다 우리 몸에 자궁에, 유방에, 뇌에, 혈관 어딘가에 다 쌓여서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백화점 1층에 가면 무슨 코너가 있는지 아세요? 백화점 1층에 안 가보셨나요? 그렇죠. 1층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제일 냄새를 먼저 맡으실 수 있는 게 뭐라 명품이지. 명품. 아, 명품? 자, 우리가 백화점 1층을 딱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화장품하고 향수 코너잖아요. 그럼 백화점에서는 왜 화장품 코너를 1층에다가 배치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백화점에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일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어디에만 있어요? 1층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백화점 내에 있는 이 오염된 공기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 진한 향기로 덮기 위함도 있고요. 그 진한 향기를 바깥으로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백화점에서는 항상 1층에 코너를 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섬유유연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만드는 이 유연제가 굉장히 향기롭거나 뭐 이걸 썼는데 뭐 굉장히 부드럽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전기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섬유유연제는 어때요? 향이 굉장히 진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진한 향으로 나머지를 덮는 거죠. 그래서 경피독의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아토피나 탈모나 당뇨 그리고 암까지 아까 어디에 제일 많이 쌓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궁, 유방, 뇌, 그 다음에 전립선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지금 자궁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유방에 문제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반드시 이거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여져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멀리하고 우리가 천연 제품을 쓰면 좀 이것들로부터 좀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토피. 요즘에 이제 아토피 걸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님들이 천연세제를 제일 많이 찾는 그때가 아이 키울 때 천연세제 많이 배우러 오세요. 실제로 유아나 아토피 환자나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민 반응을 우리 몸에 항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이렇게 심한 반응을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세제들만 좀 순하게 좀 바꿔줘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합성 세제만 피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면활성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계면활성제는 어떤 걸 계면활성제를 두 가지 경계면, 물과 뭐 기름,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어떤 물질의 경계면을 서로 섞어주는 화학 물질을 계면 활성제라고 해요. 그래서 뭐 물이나 기름이 잘 섞일 수 있게 마요네즈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고 막 저으면은 마요네즈가 되잖아요. 근데 식초도 넣고 맞아요. 근데 그 노른자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런 계면활성제, 유화제, 레시틴이라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계면활성제가 세척력이 강해서 우리가 쓰는 많은 제품들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계면활성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은 다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어요. ABS계라고 하는데 다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적인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는 거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봐도 잘 몰라요. 사실은 뒤에를 읽어본다고 해서 뭐 되게 길고 어려운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제 환경 호르몬처럼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착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거 배우셨죠? 계면활성제의 종류. 졸리셔요? 자,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양이온성은 플러스, 음이온성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양쪽성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비이온성은 아예 전하를 띄지 않는 거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비누나 세제는 음이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이온성인 걸로 세탁을 하고 나면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겠죠, 섬유가. 그러면 이제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공기 중에 건조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린스나 섬유유연제를 양이온을 써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가 되게. 그래서 마찰이 안 일어나게. 정전기가 안 일어나게 중화를 시켜주는 거고 양이온성 보시면 다 린스, 섬유유연제, 소독제. 약간 산성을 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음이온성은 약간 염기성. 이 비누가 약간 염기성이니까 산과 염기를 중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염기성을 띠고 양쪽성은 주로 이제 유화 제품에 어린이 제품을 많이 써요. 자극이 없어서 유화 제품 많이 쓰고 비이온성은 이제 화장품. 저희 쓰는 화장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제일 자극이 셀까요? 이것들 중에 제일 자극이 심한 게 어느 걸까요? 음이온성. 음이온성. 자, 피부 자극 정도는 양이온, 산성이니까 아무래도 산성이니까 양이온성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이 제일 적은 건 왜냐면 화장품이니까 제일 순한 거 쓰니까 그런 거고요. 세정력은 대신에 또 염기성을 띠는 음이온성이 제일 강해요. 음이온, 양쪽성 이온 이렇게 세정력이 다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뭐 계면활성제를 일일이 다 뭐 알아보고 뭐 이러진 않더라도 뭐 이렇게 대충 개념을 잡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신 거죠. 아까 그 합성 계면활성제는 석유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종류도 수천 가지 이상 되고요. 싸고 그리고 이름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 이제 합성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오늘 저희가 쓸 거는 천연 계면활성제를 쓸 거예요. 천연 식품에서 뽑아낸 그런 계면활성제를 쓸 건데 뭐 이제 코코베타인이라든가 아까 그 마요네즈 얘기할 때 레시틴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이거는 애플 아미노산, 뭐 애플 워시나 이런 것도 쓸 거고요. 잔탄검, 쟁탄검 혹시 치약 만들 때 쓰시지 않으셨어요? 선생님만 고개 끄덕끄덕하고 썼을까?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다행이다. 쟁탄검을 안 쓰셨어요? 쟁탄검은 뭐냐면 점증제예요, 점증제. 그래서 뭐 약간 젤리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점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보통 이런 거는 치약 만들 때, 뭐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천연 유래한 계면활성제가 있고 또 오늘 저희가 쓸 거는 솔루빌라이저라고 해서 이것도 유화제예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주는 유화제고
솔루블 라이저하고 올리브 리퀴드하고 두 개를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뭐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솔루블 라이저가 올리브 리퀴드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 거고 또 코코베타인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코코베타인, 뭐 에프러시 이런 것들이 다 천연 유래한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무슨 제품을 주방세제랄지 이런 걸 만들게 되시면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씩은 다 들어가게 돼 있을 거예요. 거품이 나야 되고 세정력을 가져야 되니까 조금씩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건 그냥 EM만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조금 뭔가 아쉬우니까 이런 것들 첨가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자, 아이스크림에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요. 되게 물론 먹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아이스크림도 유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아이스크림에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프림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에 다양하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루에 쓰는 제품의 양이 몇 가지나 될까요? 뭐 치약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치약, 비누, 샴푸, 바디 클렌저, 폼크린싱, 화장품. 대충 그냥 생각해도 한 10가지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한 가지 제품에 들어가는 그 화학 제품의 양이 한 2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저희는 하루에 적어도 한 200가지 이상의 화학 제품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알려주셔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걸 배우기 전에는 화학 제품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안 쓰고 다 천연 제품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써서 좋으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완전히 악건성이거든요. 여기 뒤에 선생님은 되게 피부가 좋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화장실 세수를 하고 돌아서서 바로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땡겨서 문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악건성인데 제가 이제 비누도 바꾸고 뭐 폼크림도 거의 안 쓰고 화학 제품을 다 이제 뺐더니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막 이렇게 기름이 흐르는 이런 피부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세수하고 저기 방에까지 가서 뭐 좀 이따가 발라도 괜찮을 정도까지 이게 되더라는 거죠. 확실히 많이 바뀌더라는 거죠. 자, 지구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한 4R 운동이 있어요. 여기서 R이 거절을 뜻하는 R이래요. 4가지를 거절하는 운동이라서 제가 잠깐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려고 뭘 4가지를 거절을 해야 하냐. 우리 거절 잘 못하잖아요. 뭐 주면 다 받아오는데 자, 뭘 거절해야 되냐면 사는 거. 물건 사는 걸 거절해. 리퓨스. 물건 아예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물건 사지 않고 불필요한 거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죠.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4가지를 계속 리사이클 반복하는 운동을 했더니 정말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뭐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까지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의식 변화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웰빙 열풍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요즘에는 뭐 디톡스 열풍, 이 몸에 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들 많이들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많이들 실천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의식이 향상이 된 거예요, 많이. 아, 좋은 걸 써야겠구나, 친환경 제품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의식이 향상이 되셨고, 그래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앞에다가 친환경, 유기농, 뭐 그런 걸 다 붙여서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친환경은 아닌 게 더 많은 거죠. 전에는 그래도 다들 친환경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80% 이상이. 참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활동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고 그 대신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가격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 비싸니까. 근데 이거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서 만들어 보셔도 처음에 구입할 때는 비용이 좀 들지만 계속 만들다 보면 이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EM 용액에 대한 EM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계속 부각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거와 발맞춰서 그에 관한 이제 제품들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사이트에 보면은 EM 치약, EM 샴푸, EM 비누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여기 뭐 보면은 이거는 EM 주방 세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EM 세제, 이거는 섬유 유연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사이트들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EM 제품,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쓰기 어려우면 사서라도 그 합성 제품을 쓰지 말고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뭐 비싸. 비싸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지. 저도 이거 사서 쓰려고 봤는데 비싸니까 안 사서 쓰고 그냥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친환경 세제를 만약에 집에 가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을 설득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름 내내 저희 아이하고 계속 싸웠어요. 뭐 때문에? 이 섬유유연제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섬유유연제를 이걸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름에는 굳이 유연제 안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세탁세제를 만들어서 쓸 경우에는 거기 구연산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유연제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유연제를 안 하고 정말 그 친환경적으로 좋은 빨래를 해서 줬는데 이 아이는 이 세탁물에서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자기 용돈으로 유연제를 사서 자기가 빨래를 하겠다. 그 지경까지만 계속. 근데 정말 세탁세제를 빨래를 해보면 냄새를 맡아보시면요, 뭐 되게 좋은 냄새는 안 나요, 사실은. 그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빨래핀으로 빨아가지고 그 나던 그 빨래 냄새, 결국은 그 냄새밖에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 맡으면 약간 쉰내 같은 게 약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딸하고 저하고 여름 내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샀죠. 그냥 안 사는 걸로 결론을 보고 갔는데 이 가족들의 좀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향기 나는 막 이런 옷 입고 다니는데 나만 아무 냄새 안 나는 옷 입고 다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싫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지금은 제가 샴푸를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샴푸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샴푸에다가 한 2M을 5분의 1 정도 섞어서 쓰거든요. 조금씩.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다가 바빠갖고 못 섞어놓으면은 엄마가 샴푸 안 섞어놔서 머리에 좀 뾰루지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쓰면 좀 뭔가가 좀 건강해진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걸린 거죠. 굉장히 오래. 헹굴 때뭐 약간 향기나는 천연 향수 뭐 그런 거를 넣으면 안 되나요? 말씀한 헹구니까 그 뭐 에센셜 오일 이런 거를 조금 떨어뜨리셔도 되는데 혹시 기름 성분이 남을까봐 그게 물하고 안 섞이니까 옷감에 남으니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게 굳이 그게 조금 넣는다고 향이 나진 않아요. 많이 넣으셔야 되고 그 섬유유연제의 향 정도를 느끼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향기로부터 좀 멀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향기가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되게 진한 향을 넣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동의를 많이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친환경 세제를 쓰라고 하는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피도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와서 10%만 배출이 되니까 친환경 세제를 써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배경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친환경 세제를 써야 하는지. 왜 쓸까요? 물 때문에. 우리가 쓰는 물 때문에라도 친환경 세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합성 세제가 하수관으로 흘러서 강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거품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 부영양화, 적조, 뭐 녹조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친환경 세제를 쓰면 그것들이 가서 생분해가 잘 돼요. 그래서 분해가 잘 힘들어 오염을 시키진 않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세제를 왜 써야 하는지 물론 전에 한번 물 배우실 때 한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짚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질오염의 원인 뭐가 원인일까요? 왜 물이 왜 더러워질까요? 나 때문에? 세제도 또 네, 농약 이런 것도 원인 될 수 있고 축산에서. 네, 그렇죠. 축산 필수도 원인 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수질오염의 원인을 한번 보면은 제일 큰 게 뭐 생활하수겠죠.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농약 이런 것들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자, 산업폐수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단속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으로 뭐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산업폐수를 그 유출하는 곳을 가서 단속만 하면 돼요. 근데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단속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각 가정에서 다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일일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조절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하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산업폐수나 축산폐수나 농약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비율 보시면 뭐가 제일 많아요? 생활하수. 네, 생활하수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산업폐수 같은 경우는 21%지만 이거는 뭐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생활하수인 거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들. 우리가 쌀뜨물을 EM 발효로 하는 것도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활하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연 세제를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활하수를 쓰는 비율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활하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그 중금속 오염 들어보셨죠? 지금 알게 모르게 저희가 중금속을 저도 오늘 뭐 립스틱을 바르고 왔습니다만 립스틱에도 얼마 전에 뭐 납이랑 뭐 이런 게 조금씩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르는 화장품에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농약이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물 그런 것들에도 농약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벼로 가서 쌀로 가서 우리가 그걸 밥을 해 먹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금속을 그냥 직접적으로 먹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공기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중금속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시면 중금속이라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중금속이라고 하죠. 수은, 카드뮴, 인, 뭐 페놀류, 비소, 납 이런 것들을 보통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아무 문제 없으면 조심 안 해도 되겠지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환경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수은은 보시면 신경계통에 손상을 많이 줘서 이거는 다량 농축될 시에는 사망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은 골연화증이라 그래요. 이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대요. 카드뮴이. 그래서 뼈를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허리가 붓거나 뭐 이런 증상이 나오고 요거의 대표적인 병은 이제 이따이 병이고 인 같은 경우도 이제 농약 같은 데 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뭐 두통이나 뭐 경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페놀류도 이제 위독작용 이거는 이제 많이 섭취했을 때는 뭐 염증이나 구토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비소는 독이죠, 독. 거의 청산가리랑 비슷한 독성이 있어서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치사량이 될 수 있고요. 납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방해해요. 그래서 두통이나 정신 착란 이런 것들이 생기죠. 중금속들이 뭐 이거보다 더 뭐 수백 가지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중금속들이라는 거고요. 자, 이따이 병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까 카드뮴에 오염돼서 나타나는 질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이따이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따이가 일본말로 아프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계속 아프다 소리를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사망하기도 하고 아까 카드뮴이 뼈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연화증 이렇게 허리가 굽거나 아니면 뼈가 금방 부러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보통 뼈가 약한 어린아이나 아니면 출산을 많이 한 40대 이상의 여자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병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에 울산에 온산병이라고 한번 비슷한 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의 온산공단 안에
이런 카드뮴 중독이 나타나서 결국은 거기에 사시던 한 10,000여 명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그 지경까지 그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가 아직도 그 공장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나마타병은 수온에 오염된 거. 자, 이거는 그 어느 날 이제 일본의 그 작은 그 항구 도시인데 갈매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막 다니다가 방향을 못 찾아갖고 막 헤매다니고 막 춤을 추고 그리고 사람들도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공장에서 메틸수온을 방류를 바다에 방류를 해서 그 메틸수온을 먹은 물고기가 갈매기가 또 먹고 고양이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래서 다 같이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먹는 식품 중에 어떤 것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중금속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톡스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이런 거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잘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수질 회복에 필요한 물의 양. 저번에 한번 하셨죠? 물 할 때. 자, 뭐 하나를 정화시킬 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라면 한 그릇 정화시키려면 라면 한 그릇에 5,000배에 해당하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된장찌개 한 그릇 이거 그냥 물에 버리시면 7,050배 저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맛있는 소주 버리시면 안 되지만 이걸 만약에 버리시면 15,000배 물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그냥 소주는 사실은 그냥 하얀색이고 그냥 물 같아서 그냥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 소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희석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고요. 기름 같은 경우도 108,000배에 해당하는 기름이 물론 제일 많이 들겠죠. 정화시키는데 우유 같은 경우도 15,000배. 우리가 이거를 다 먹고 뭐 좀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버리시면 이런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물이 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다 또 세금이 쓰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천연세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또 수질을 좀 개선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EM 가루세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혹시 레시피 본 적 있으세요? EM 가루세제? 밴드에서 누가 올려주셔서 보셨구나. 자, EM 가루세제를 만들어 쓰시면 좋은 게 일단 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구연산, 과탄산 나트륨, 베이킹소다 이 세 가지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친환경 제품 3총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구연산, 과탄산 나트륨, 베이킹소다 이런 아이들이. 근데 물론 저희가 EM을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빨래에 담가서 물론 세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세탁을 하시려면 가루세제를 만들어 쓰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구연산과 과탄산 나트륨, 베이킹소다를 넣으시고 거기에 이제 천연 계면활성제인 코코베타이드를 넣으시고 그 EM 원액까지 같이 첨가를 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자, 구연산은 무슨 작용을 할까요? 구연산. 소독. 맞아요. 구연산이 소독하는 작용도 있고요. 약간 정균, 이렇게 균을 좀 이렇게 줄여주고 살균까지는 아니더라도 균을 좀 줄여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과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옥시 땡땡에 들어가는 가장 주요한 성분이 조고예요. 그래서 산속의 표백제, 표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는 연마자국 그리고 이제 탈취도 약간 해당이 되고 베이킹소다도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이제 혼합을 해서 저희가 세탁할 때 필요한 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만 아시면 뭐 양이 늘거나 줄거나 해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겠죠. 이게 1대 1대 0.8이에요. 비율이.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1, 과탄산 나트륨 1, 구연산 0.8. 1대1 대 1로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레시피니까 이거 보시고 1대1 대 0.8로 해서 만들어 쓰시면 되고, 코코베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넛에서 뽑은 천연 계면 활성제. 그래서 아직 이 천연 계면 활성제들이 그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만드는 거 보시면 일단은 세 가지가 입자가 다 달라요. 베이킹 소다는 입자가 어때요? 네, 전분가루처럼 되게 미세하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과탄산 나트륨은 그거보다 약간 더 알갱이가 더 굵어요. 그리고 구연산은 조금 더 굵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이제 한 곳에 섞으셔가지고 충분히 섞어주셔야 돼요. 골고루 섞이게 뭉치지 않게. 한꺼번에 이제 충분히 섞어주시고, 거기에 이제 EM, 아까 10ml EM을 넣으시는데, 자, EM을 넣으시면 어때요? 여기 보니까. 네,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여기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살균작용을 해주기도 한다는데, 일단 요거를 섞으셔가지고 막 섞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그 베이킹 소다 때문에 약간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약간 생크림? 뭐 그런 비슷하게 그렇게 약간 부풀어 올라요. 그럼 이걸 충분히 섞어주셔야 돼요. 같이 섞이게. 부풀어 오르는 건 상관없으니까 충분히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근데 섞으시면 이렇게 뭉쳐요. 약간 알갱이들끼리 뭉쳐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코코베타인을 나머지를 넣어주셔갖고 계속 섞어주셔야 돼요. 골고루 다 섞이게.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섞어주면 섞이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뭉글뭉글 뭉쳐 있어요. 그럼 얘네를 바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요 손으로 이렇게 으깨가지고 섞어주신 다음에 쟁반 같은 데, 넓은 쟁반 같은 데 펴놓고 하루 정도 말려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섞어놓으면 되게 눅눅하고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좀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뭐 이렇게 유산지나 아니면 뭐 종이 호일 이런 거 깔아놓고 그냥 넓게 펴가지고 말려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다음날 되면은 약간 이렇게 파석파석하게 말리는데 그래도 뭉쳐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장갑 끼고 아니면 뭐 그냥 하셔도 되지만 비벼가지고 다 가루 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쓰는 세탁세제처럼 쓰시려면 가루를 다 이렇게 내주셔야 돼요. 손으로 비벼가지고. 다 비비신 다음에 얘네를 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는데 이게 좀 습기도 좀 많이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그 집에 들어있는 실리카겔 그런 거 한두 개 넣어두시면 습기 안 차고 좀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을 좀 많이 만들어 놔도 이게 뭐 변형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이거는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되는데, 양은 세탁기 기준으로 10kg면은 소주컵 1컵 정도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넣으실 때 그냥 가루를 바로 이렇게 부으시는 것도 뭐 잘 녹긴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좀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녹여서 넣으시면 훨씬 더 잘 풀어지고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10kg에 소주 한 컵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충분해요, 이거. 거품이 진짜 잘 나. 네. 근데 우리나라가요, 세제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많이. 오죽하면 계량컵을 다 안에다가 넣어놨는데도 계량컵 절대 안 쓰셔. 감으로 그냥, 감으로 넣으시고 조금 더 많이 넣으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부들이 이 세제 양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사실은 더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양, 이거 될까? 아니, 너무 조금 넣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마시고 소주컵 딱 한 컵만 넣으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빨려요. 근데 문제는 뭐 양말에 찌든 때, 목덜미에 찌든 때 이것까지도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손으로 비벼서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이거 때를 막 잡아 빼고 뭐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세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섬유가. 사실은 뭐 우리 옷이 그렇게 막 때가 막 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때가 오염이 심하게 된 거는 비벼서 넣으시고, 오염이 심하지 않은 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세탁이 가능한 거죠. 실제 만들어 보시면 진짜 굉장히 좋아요. 선물하기도 좋고. 그리고 가루세제도, 왜냐면 지금 섬유유연제를 만드실 거니까 얘랑 같이 항상 세트로 가는 게 얘네들이거든요. 만약에 강의를 하실 때 가루세제 만들고 유연제 만들고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훨씬 좋은 거죠. 유연제만 딱 만들어주면 세제를 뭐 쓸 수가 없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시라고 제가 넣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섬유유연제를 얘기를 할게요. 오늘 만들 섬유유연제.
자, 섬유유연제는 뭘까요?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섬유유연제죠. 아까 이 빨래를 세제로 빨래를 하게 되면 이제 옷이 뻣뻣해지잖아요. 이게 약간 연기성을 띠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섬유유연제입니다. 자, 우리가 입는 옷이 다 이제 화학섬유니까. 그래서 마찰로 인해 정전기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섬유 린스라고 불리는 섬유유연제를 써주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부터 쓰는지 혹시 아세요? 섬유유연제?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뭐 찾아봐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여튼 언제부턴가 당연스럽게 섬유 세탁을 하고 나면 저거를 당연스럽게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습관이. 누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그리고 일단 향기가 좋잖아요. 넣으면 은은하게 옷에서 향이 나고 내가 빨래 되게 잘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역사가 길지 않은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잘했다는 거죠. 아름답게 포장해서. 섬유유연제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광고인지? 빨래 비조.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화면이 보면 어때요? 약간 파스텔 톤이면서 뭐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막 푹신하게 떨어지면서 뭐 김연아 선수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이 미적인 마케팅을 가고 있거든요. 되게 포근하고 향기를 많이 주고 여러분들의 옷을 상하지 않게 해주고 뭐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섬유유연제 써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섬유유연제도 분명히 세제라는 거죠. 세제, 합성 세제. 그리고 더더군다나 헹구지 않는 마지막 헹군물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헹군물에 넣는데 그게 이제 옷감에 그대로 남아서 내 피부로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세제가 돼버린 거죠. 섬유유연제가 이제 음이온을 띠고 있는 섬유에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흡착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이제 중화를 시키는 거죠. 약간 건조한 겨울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는 거고 습기가 많은 여름의 경우에는 조금 덜해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모든 가정에서 다 섬유유연제를 쓰고 계시고 어느 가정을 가봐도 다 이만큼씩 사놓고 펑펑 그것도 섬유유연제도 이 사용량이 있어요. 계량컵이 딸려 있어요. 근데 계량컵 쓰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다 손잡이 잡아서 쭈루룩 붓고 그냥 땡 하시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죠. 세제도 많이 쓰고 화장품도 많이 쓰시고 어떤 폼클렌싱에 보면 뭐든지 양을 좀 많이 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섬유유연제를 희석한 물에 오래 담글수록 옷감이 부드러워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섬유유연제는 조금 오래 약간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는 건 분명해요. 바로는 효과가 안 난대요. 이게 이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빼면 바로는 효과가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물에 오래 담궈놓는다고 해서 뭐 효과가 더 좋아지거나 옷감이 더 부드러워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일정 시간만 지나면 그 효과를 발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만 주면 되지 뭐 오래 담궈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저희 옛날에 엄마 같은 경우도 엄마는 아니고 언니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빨래 끝나면 좀 한참 담궈놨다가 탈수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냄새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오래 담궈져 있으면 얘가 좀 뭔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절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향기 때문에 적정량보다 좀 많이 써도 뭐 옷감이나 피부에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옷감이 상한다고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옷감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왜냐면 옷감은 이 화학섬유라서 이 섬유유연제가 양이 많다고 해서 물론 여기에 잔여물이 많이 남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옷감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문제는 피부인 거죠. 피부. 여기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그것들이 더 많이 내 피부로 들어올 테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이 피존 만드시는 상품의 연구팀장님도 섬유유연제가 피부에 직접 닿는 일은 피하는 게 좋대요. 어떻게 안 닿아요? 내 옷에 섬유유연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속옷부터 다 섬유유연제로 세팅이 돼 있는데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그다지 좋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섬유유연제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거죠. 피부과 원장님이
근데 아마 이 원장님은 이런 천연 섬유유연제가 없었을 때, 잘 몰랐을 때 이런 얘기 하셨을 거고, 어쨌든 사용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로 줄여서 내 몸에 많이 들어오지 않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섬유유연제는 뭐 보고 고르세요, 보통? 네, 향 보고 고르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향 보고 골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향, 무슨 뭐, 그 샤프란의 뭐, 핑크색, 있잖아요. 색깔별로 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대부분 섬유유연제 고를 때, 물론 브랜드도 보시겠지만, 대부분 향을 보고 고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향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별로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섬유유연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숨어있는 정보, 도대체 여기다 뭘 집어넣어갖고 이걸 만든 것일까. 한동안 그 인산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섬유유연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것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진짜로. 싸고 막 이러니까 막 사다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 어떻게 여태까지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때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향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좀 배웠으니까 한 번씩 들어서 그냥 보시는 거예요. 뭐 노안이 와서 잘 읽히진 않아도 보시는 거죠. 보고 이런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그래도 적은 거 그런 거 고르시는 게 좋죠. 자, 농축 섬유유연제가 또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뭐 10배, 4배, 그리고 시트로 된 것도 나오죠. 요즘에는 그런 농축 섬유유연제와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섬유유연제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요? 말 그대로 농축과 일반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농축은 말 그대로 이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냥 유연제 성분을. 일반 섬유유연제를 농축한 제품이라서 적은 양을 사용해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든 제품인데, 그렇다고 해서 농축할 때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똑같은 양을 써요. 그렇죠. 4배나 10배나 그냥 일반이나 내가 넣는 양은 똑같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농축은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위험한 거죠.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농축이 뭐건 그냥 향 나고 빨래만 마무리되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첨가물은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섬유유연제는 상하지 않는다? 언젠가 상하겠죠, 뭐. 이것도 물질이니까. 근데 아마 이제 어디 가정에 뭐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섬유유연제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사신 거냐고 여쭤보면 뭐 2년 전에 사놓고 이제 뭐 몇 박스씩 사놓고 쓰시니까 그럼 이것도 상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안 상한다고 뜯지도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섬유유연제가 그럼 상하냐 상하지 않냐 그럼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냐 그런 거 정도도 알고 있으시면 좋죠. 섬유유연제는 너무 오래되면은 이것도 밀폐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상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한 날로부터 한 2년 정도 안에는 다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은 그게 이 비닐 보통 이제 비닐팩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햇볕이 그대로 투과가 되니까. 그래서 상온에서 그냥 보관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섬유유연제가 상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좀 다르죠. 약간 부유물 같은 게 막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섬유유연제가 원래는 저게 부유물이 없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이렇게 떠다니고 이러면은 이게 좀 오래됐구나라는 걸 좀 가늠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똑같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향이 워낙 진하니까 이게 약간 상폐가 돼도 그렇게 그다지 싫은 향은 안 나는데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저게 부유물이 약간 떠다니면 상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써도 뭐 이거 쓰나 섬유유연제 쓰나 이 피부에 들어오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가늠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섬유유연제도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게 상하게 되니까 그 안에 다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한꺼번에 많이 안 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5분이니까요. 20분. 40분. 50분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유연제 만들기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